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오늘 이 시간 긴급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매크로에 있어서 저희에게 좋은 방향성 알려주고 계시는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의도에 출근을 제가 11시경 했는데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마 생중계 보시고 또 주가 움직임 많이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때 확인했었던 것이 뭐 환율도 많이 안정화됐다가 근데 다시 또 올라가네. 지수도 플러스권을 보였다가 다시 또 마이너스권을 보이네. 변동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호흡으로서는 지금 어떤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 저희 여러 가지 대내외 움직임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연구위원님 일단 시장을 어떤 부분으로 좀 바라보십니까? 불확실성이 거쳤다. 이번 주에 나왔었던 이벤트들 하나씩 소거를 했거든요. 근데 나와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느 시작점으로 두고 보고 계시는지요? 아마 국내 증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 증시는 뭐 물론 이제 지금은 결과가 나왔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그 절차에 연동돼서 움직여왔던 전형적인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 나오고 나서 이제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6월 3일 아마 조기 대선을 치를 걸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여당, 야당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또 정책적인 부분들이 또 증시 움직임을 좌우하는 하나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시름은 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11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과 관련된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까지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높은 레벨 1,400원대 후반대까지 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과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1,44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좀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강세 압력을 좀 받고요. 또 국내 증시 역시 뭐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방향성 자체는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국내 증시는 그러면 잠시 후에 좀 더 제대로 확인을 해볼게요. 사실상 이벤트가 소거가 되고 있는 상황을 이번 주 쭉 흘러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깨끗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 유입이 주가를 좀 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같이 갖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연기금이 좀 부양을 해줬다가 외국인이 언제 또 들어올 수 있는가, 그 출구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상 공매도 영향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연구위원님의 생각은요? 공매도 재개는 분명히 이제 한국 증시가 선진국 증시 편입 조건 중에 하나를 부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를 외국인들 자금의 연속성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난관들 중에 하나를 이제 지나갔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선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또 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씩 완화되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원화가 안정을 찾고 이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들은 좀 마련되어 가고 있는 건 긍정적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투자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경제 체력이거든요. 근데 올해 한국 경제는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실질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 자금이 앞으로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찬 기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년 동월 대비를 놓고 본다고 하면 한국 수출은 지난해 1월 달에 피크아웃 됐고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2월 달 피크아웃 됐고 중국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7월 달에 피크아웃을 했던 상황입니다. 이 수출 증가율은 코스피하고 동행하고요.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수출 주도의 성장을 해왔던 한국을 놓고 본다고 하면 수출 개선이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일단락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지만 이를 두고 외국인 수급이 전반적으로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매크로 이슈 같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전반적인 투심, 과연 국내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근데 그렇기에는 매크로 이슈에서 너무나 또 계속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들 난관에 봉착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간밤에 나스닥 빠진 하락폭을 보고 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역대 6% 이상 나스닥이 빠졌던 경우가요. 뭐 코로나도 있을 것이고요. 닷컴 버블 때, 금융 위기, 그리고 우리 한 차례 러우 전쟁 이후에 금리 인상기 때 그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 간밤에 확인을 했습니다. 연구위원님, 최대 폭락장 연출하니까 이제 공포심은 또 굉장합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볼까요? 이 관세에 대한 여지는 협상이 이어질 때마다 계속 변동을 야기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를 간밤 미국 증시가 전적으로 다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제는 반등을 좀 도모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증시가 추세적으로 좀 하락하려고 하면 앞서서 경기가 망가지는 게 확인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상당히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미국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연말까지는 미국 증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고 올해 4분기 정도 되면 올해 고점은 또 갱신하는 모습을 좀 보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근심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트럼프 일개행정부 때 집권 1년차 하반기 때 이제 중국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 간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도 S&P 500 지수는 큰 흔들림 없이 상승을 했고요. 집권 2년차 접어들어서 1분기에 해당되는 시점에 이제 트럼프의 1차, 2차 중국을 상대로 한 품목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그때 3개월 정도 좀 하락을 했다가 네.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가 부과되는 4월 이후부터는 그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호 관세는 발표가 됐고 제가 이제 의미를 두는 거는 보편 관세 10% 그리고 그 이상의 관세율을 부과하면서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명백히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를 좀 받아들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부가 후 협상이라는 게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발표할 때 각 국가마다 제시했던 그 관세율은 가장 많이 매길 수 있는 관세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역 상대국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그 관세율을 낮출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증시에서는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4월 증시 하반월로 갈수록 안정을 되찾을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 긍정적인 희망 시나리오도 함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위원님이 우리 예전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일부러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5월에 어쨌든 디폴트 우려가 껴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건가? 라는 얘기 또한 많습니다. 그렇다면 4, 5월까지는 계속해서 경기가 튼튼한 거 맞아? 라고 하는 하드 데이터를 계속 눈치를 보면서 시장도 조금은 변동을 보이지 않을까 싶었던 건데 그때마다 그런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도 괜찮은 의미이실까요? 경제 지표를 보실 때는 예. 월별 지표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되는 데이터를 넣고 방향성을 좀 가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지금 미국은 NBER 전미경제연구소 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2월까지 경기 확장이 58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80년도 이후에 미국이 경기 확장에 들어가게 되면 7년 1개월 정도 지속이 됐는데 이 기간을 염두에 두고 현재까지 진행된 경기 확장은 7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 확장이 남아있는 기간은 23%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통해서 유도하는 바는 장기 금리 하락 그리고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서 궁극적으로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저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2027년도 6월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좀 늦춰진다라고 하면 2027년도 하반기 사실 미국이 경기 침체 진입이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사전적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는 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뭐 증시 입장에서는
장기금리 하락 이런 부분들은 위험자산을 손할 수 있는 또 요인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까지 꾸준하게 올라가는 장을 좀 얘기해드리면서 미국의 심리와 실물지표를 좀 명확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보는 심리지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히 팬데믹 이후에 미국 경제는 서비스업을 주축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제조업 이축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올해 2월 기준으로 53.5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으면서 S&P 500 지수 역시 상승을 계속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리지표, 특히 ISM 서비스업 지수가 경기 확장 국면 52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표들은 주책의 설문을 돌려서 취합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되는 이 심리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 지표보다는 실물 지표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예. 미국 경제는 2022년도 1분기 때 역성장을 했고요. 2022년 2분기 이후 그리고 지난해 4분기까지 데이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전분기 대비 연율로 분기별로 2.7% 성장을 해오고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 전후가 되기 때문에 이와 비교를 해보면 잠재 성장률을 실질 성장률이 0.9%포인트 상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와 실물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3월 FMC에서 연준이 미국 경제를 판단했던 걸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 활동이 완만하게 확장 국면에 놓여 있다. 다만 잠재적인 불확실성은 좀 커진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역시 추가적으로 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거는 전적으로 트럼프의 상호관세라는 이벤트를 네. 반영했기 때문에 추세를 바꿀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게는 2027년도 6월 상반기 때까지는 미국은 경기 확장에 놓여 있을 여지가 있고 이제 앞으로 발표되는 심리 실물 지표 역시 견고한 미국 경제를 좀 보여줄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초과저축액이 지난해 하반기 때 소실됐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서 올해 발표되는 이제 미국의 소비 관련된 지표들은 이제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면 좀 둔화되는 흐름들. 근데 이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수순이기 때문에 학대 해석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 미국의 추세가 판단을 놓고 봤을 때 네. 아직은 미국 경제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견고하게 그리고 지금 경기 지표를 바라볼 때 의미를 어디에 실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시작은 트럼프, 연준 풋에 기대를 걸어도 괜찮은 건가 점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국내 증시 좀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연구위원님, 확실히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지금 프리뷰를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의도에서 관전 포인트 있을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 정도요. 큰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어차피 1분기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실적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계절적으로 좀 부진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국내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실적으로 답을 찾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적으로 낙폭 가드에 따른 이제 반등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또 조기 대선을 앞둔 여야 간의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좀 증시가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미국 어닝 시즌에 이제 4월달 되면 진입을 하게 되는데 미국은 좀 달라요. 8개분기 연속 예상치보다 결과치가 훨씬 더 잘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어닝 시즌,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그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까지 좀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사실상 리스크 오프 모드가 확실할까? 오늘 좀 많이 물음표를 띄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확실한 해방은 또 아닌 것 같긴 한데 저희 컨셉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는요. 저는 앞으로 좀 국내 투자자분들이 원화 자산보다는 달러 자산을 많이 좀 비축해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확장이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퍼센티지를 놓고 온다고 하면 23% 정도 남았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돌발 변수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높아지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러라는 거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또 달러 강세로 인해서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또 한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아마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런 부동산 자체만으로도 원화 자산이 70%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30%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달러 자산,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큰 폭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미국 주식을 관심 있게 보셨던 투자자분들에게는 저는 바이 더 딥,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 장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투자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로 투자자분들이 하락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은 내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저 역시 위험 자산을 좀 피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좀 괜찮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험 모드가 발동돼야 될 시점을 내년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렇다면 올해는 바이 더 딥, 저점 시 오히려 비중 확대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회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셨고요. 바로 인사드릴게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루체 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몇 번이고 지수 체크, 몇 번이고 수급 체크, 환율 체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쟁점 확인할 텐데요. 여러분의 의견 또한 같이 저희는 소통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활발합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또한 남겨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 쟁점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께 사전에 긍정과 부정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섹터가 나와 있는데 긍정도 많이 보입니다. 부정은 2차 전지와 전력 쪽에서 각각 한 포지션으로 취해 주셨네요. 근데 일단 오늘 가장 먼저 듣고 싶은 쪽은요. 사실 2차 전지라서요. 2차 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긍부가 좀 엇갈리는 쪽이어가지고요. 부정 의견부터 받겠습니다. 이준 대표님, 이거를 오늘 쇼커버다 아니면 지수 받치기? 뭐 여러 가지 지금 시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 오르는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왜 부정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뭐 쇼커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좀 반등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부정의 의견을 드린 건 명확하게 이 이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그 명확한 이유가 좀 부재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업황에 대한 우려감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지금 관세에 관련돼서도 뭐 방금 속보 나온 거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무관세로 지금 협상에 잘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관세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우리도 좀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심리는 작용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공급망 다수가 국내에 있다 보니까 관세 관련돼서도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일단 관세 인상 같은 경우에 배터리셀 가격에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또 제가 중국 쪽에 대한 이런 우려는 여전히 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타개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제 기준으로는 아직 명확하게 이 이유로 인해서 이제는 배터리 기업들을 좀 공격적으로 매수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서지는 않아서 일단 부정의 의견을 좀 드렸고요. 일단 뭐 관세 이슈에 있어서 동박이라든지 음극재 이쪽은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종목군들이 오늘 막 강하게 시세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포스코 이제 퓨처인 같은 경우 음극재 쪽으로 좀 거론이 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 좀 유입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명확한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는 관점에서 부장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룹 액션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업황에 있어서 그리고 이 정도 수급에 있어서는 아직 확인의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 거리두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현진 기자님께서는 왜 긍정으로 주셨는지가 궁금해지는 포인트인데요. 너무 신저가를 매일 써내려가는 쪽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입장이세요? 아니면 뭔가 트리거가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앞서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딱히 확인된 거는 없거든요. 네. 물론 오늘 반등하는 이유들이 나오는데 그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기사지 그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반등이라고 보는 건데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지수와 연동돼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급락할 때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방 경직성이 좀 강했고 오늘은 장중에 흔들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장중에 낙폭을 만회하려는 시도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기금의 지수 방어에 대한 의지가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도 굉장히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재 위치에서는 좀 지키려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반등하면 2차 전지주가 뚜렷한 이유 없이도 올라가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낙폭과대주에 대한 가격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주호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서 2차 전지주를 좀 부담을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 의견을 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소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면 빠질 만큼 빠졌다. 그래서 뚜렷한 호재가 아주 가시화되지 않아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위치까지는 왔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뒤에 붙는 이슈들 보면은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북미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제 관세 부담을 조금 덜 받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도 있고 요즘에 유럽 전기차 판매를 보면 뭐 이렇게 엄청 잘 팔린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최악을 지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유럽 시장은 순수 전기차 비중이 좀 높은 시장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개선되는 것은 충분히 점수를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UAM, 2차 전지가 쓰이는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도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좀 많이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만으로도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간은 좀 단축해서 보시겠네요, 팀장님? 그쵸. 이게 매물 소화라는 게 있어서 네.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눌림, 뭐 그 이후에 재반등, 네, 요 정도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길게 보면 완만한 반등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뭐 수익을 보고 빠진다? 요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물리신 분들은 다만 매도를 해서 갈아타기가 좀 만만치는 않다. 이런 생각은 들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보유하는 전략을 계속 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낙폭 과대주로서의 수급 의미 정도로 일단은 체크를 하고요. 완전히 추세를 돌리는 시점에 있어서는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코멘트 두 분 의견 정리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도 봐야죠. 바로 엔터이고요. 두 분 모두 좋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실 어제 우리 오현진 팀장님과는 엔터 얘기 많이 나눠봤었고요. 또 탑픽 주까지 사실 다 좋은데 특히 JYP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오늘 JYP 엔터 오르죠. 흐름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진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뭐 한알령 얘기도 있고 관세풀이 영역이라는 점에 있어서 엔터주는 양 어깨가 가벼운 건데요. 지금 어디에 주목하시는지 그리고 엔터 내의 탑픽은 대표님의 최애가 있는 소속사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쪽인지 궁금하네요. 일단 엔터는 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유효하고요. 사실 애매모호하긴 하죠. 이 한알령이라는 게 딱 오늘부터다, 오늘부터 그쵸. 시작이다, 해제다라는 시작과 끝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뭐 단독 기사라서 좀 확인이 필요하나 싶기도 한데 사진도 같이 첨부가 되긴 했거든요. 네. 이정재와 정우성이 이제 알리바바를 만났다라는 소식이 또 그러니까요. 들려오면서
합작으로 무슨 영화를 만드나 무슨 컨텐츠를 만드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는데 예전에 한알령이 시행이 됐을 때 그동안 컨텐츠 같이 합작해서 만들기로 했던 부분들이 다 무산이 갑작스럽게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다시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하나의 시그널로 굉장히 크게 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SBS 쪽에서도 지금 컨텐츠 관련돼서 중국을 뭐 불법 차단한다라는 이야기가 중국의 불법 사이트 단속한다. 그래서 한알령 해제에 대비한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뭔가의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이런 기대 심리가 계속 좀 엔터 쪽에는 작용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BTS 완전체 이제 오는 데 있어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지만 제이홉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에는 한 명 한 명의 멤버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이제 좀 본격적인 기지개를 피는 거에 대한 여부, 그러니까 뭐 하이브를 좀 언급을 드리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BTS 기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블랙핑크 관련돼서도 명확한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관세 이슈에 대해서도 뭐 계속 이야기를 드려서 좀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관세 관련돼서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이라서 네. 이와 관련돼서 여전히 뭐 심리적으로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JYP가 최근에 계속 관세에서 우리가 엔터주 봐야 된다라고 했지만 쉽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21선의 저항을 열심히 돌파해 주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제는 엔터주들 전반의 센티 자체가 더욱더 좀 강력해지고 있지 않나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엔터주들 지금도 여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5월 달을 지금 한알령 해제 기대 월로 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약간은 세론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적인 측면에서는 좀 기밀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하반기 가서는 좀 월말로 가서는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하이브를 토픽으로 언급을 주셨거든요. 네. 지금도 하이브 관점으로 계속 유지를 해도 괜찮을지 좀 더 끌고 가볼까요? 네, 저는 하이브 관점 유지하고 있고요. 네네. 좀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일본과 한국과 라틴의 또 보이 그룹이 출격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위버스의 수익화에 대한 구조 기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지금 뉴진스도 이야기 오고 가고 있는데 뉴진스 안에서도 의견 좀 분열이 일어난대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하이브 산하 소속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하이브는 지금도 좀 보유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홀딩 의견으로 여러분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모두 또 엔터는 긍정이었기 때문에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이쪽이 궁금해집니다. 로봇이에요. 사실상 오늘 로봇이 뭐 막 웃냐 그건 아니에요. 유일 로보틱스 오늘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상 오늘 아침이 좀 더 고가권이었습니다. 로봇에 있어서는 근데 긍정의 의견을 오현진 팀장님께서 주고 계시네요. 뉴스는 좋거든요. 현대차 그룹 쪽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많이 사가지고 이제 그 물류 라인 쪽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로봇은 앞으로 이제 계속 확장이 되겠구나 싶지만 시세가 오늘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혼자만 유일하게 올라서 유일 로보틱스인가 싶기도 한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봇주의 성장성은 뭐 명확해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주가 측면에서 찾자면 매수할 종목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데 네.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일 로보틱스가 이제 SK그룹에 뭐 인수된다 뭐 이런 관련된 이슈로 또 급등을 했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품에 안을 때와 비슷하게 네. 주가가 급등한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발을 담그고 있거나 로봇 사업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렇게 로봇 사업에 집중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는 막연한 성장성이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로봇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상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급성장한 부분이 가장 가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전에 로봇은 이제 단순 작업만 반복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사람에 준하는 고도의 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갖춰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한 3천만 원대에 이제 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비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한 명의 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3천만 원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기술 발전에 따라서 가격은 낮춰질 거고 특히 중국에서 로봇 부분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렴한 로봇, 그러니까 저가의 상용화 로봇들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AI 시장이 성장하면서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대까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수 명령을 뭐 넣지 않아도 그 로봇
로봇이 스스로 필요한 동작을 하고 뭐 필요한 뭐 휴식을 취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가능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용화의 시대가 이제 활짝 열렸다.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기업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그 대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그룹이 유일로보틱스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확 늘릴 것으로 보이면서 급등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지분 관계에 엮여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LG전자가 이제 로보스타, 로보티즈, 엔젤로보틱스, 그리고 SK텔레콤이 AI 로봇 솔루션 기업이죠. 네, 시메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협동로봇이죠. 네, 뉴로메카 이렇게 이제 투자나 지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대기업들이 이런 종목의 지분을 늘릴 때 또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이제 주가가 좀 눌릴 때 관심 있게 보시면 아마 투자 포인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메스, 뉴로메카 이런 쪽은 지금 좀 조용하거든요. 오히려 네. 이럴 때가 그럼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시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고점이면 제가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네네. 기술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분 확대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유 있게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로봇 중에서 그래도 추세가 예쁘게 살아있다라고 생각되는 쪽, 여러분 혹시 저랑 생각이 겹치세요? 클로봇인데요. 우리 이준 대표님께서 클로봇을 이전에 언급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한번 돌파하고 횡보하고 돌파하고 횡보했던 모습인데 지금이 딱 갈림길인 것 같아요. 네, 보유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유요? 아. 제가 이제 로봇을 중립의 의견을 드렸는데 로봇주들 자체는 저는 지금 시기에는 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과 연관 고리가 있는 뭐 협력을 하든지 지분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도 지금 제조업을 다시 흥하게 만드는 네. 과정에서 인건비 절감하기 위한 로봇의 채택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에서도 오늘 좀 비슷한 이슈가 나왔는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클로봇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유통 쪽에 파트너사로 자리를 하고 있고 이런 긴밀한 관계가 있는 쪽의 로봇주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수익 중이신 분들은 시장의 분위기가 흉흉하니까 약간은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고 홀딩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의견, 클로봇도 여전히 같이 가져갑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 도와드릴게요. 오늘 전력 쪽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긍정의 뷰가 없네요. 자, 이진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신한 쪽에서 오히려 지금 조선방산주 관세 무관하고 전력계기도 길게 보면 괜찮아라는 의견을 내놨거든요. 길게 보면 이기는 한데요. 오늘 그럼 단기적으로 아니라는 의미이신지 물론 마소에서 계속 노이즈는 발생을 하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네, 일단 마소에서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계속해서 노이즈가 발생이 되는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서 업체별로 좀 관세, 반덤핑 관세율을 확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0%의 관세를 부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기간적으로 봤을 때 이제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 사이에 수출된 물량이고 이제 새로운 또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여기서 기업별로 뭐 일진전기 18%, LS 일렉트릭 16.87% 막 이렇게 기업별로 차이가 있는 가운데 효성중공업과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는 0%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전 이야기긴 하지만 주가 수준은 좀 부족해요. 예. 근데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지금 굉장히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을 했고 이 기업들이 그리고 조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다라는 그 전제가 붙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이게 될 것인가라는 여부와 그리고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될 수 있는 흐름들 2025년 들어서 이제 또 어닝 시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심은 여전히 좀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일본과 독일 쪽의 기업들도 굉장히 전력에 대한 수요는 뭐 AI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 쪽으로도 계속 필요가 쓰임은 있기 때문에 진입에 대한 부분들, 생산 시설을 이쪽으로 짓는 부분들, 그래서 경쟁 과열에 대한 우려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굳이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예전처럼의 추세적인 상승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조금 적극적으로 붙기에는 시간이 또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저희는 그러면 탑픽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뭘 봐야 할까라는 부분인데요. 오현진 팀장님, 오늘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네.
일단은 오피스로 이제 많이 알려진 네. 그런 기업인데 이제 오피스 산업 이외에 이제 성장 모멘텀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모습이고요. 올해 초에 삼성 SDS와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의정 활동을 돕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공공 부분의 수주를 계속해서 따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AI 솔루션 제품의 라인업도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질의응답 솔루션과 생성형 AI들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폐쇄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부분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글로벌 시장도 진출하고 있죠. 한컴의 자회사 싱크프리가 프랑스 클라우드 기업과 오피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수의 의존적인 구조가 해외 시장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외형 성장 기대감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 충분히 받은 구간이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 17,000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탑픽 받아봤고요. 이어서 이지은 대표님의 탑픽인데요. 이슈가 묻어있는 쪽이네요. 덴티움입니다. 네, 일단 덴티움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라인 파트너스가 지분을 취득을 하고 나서 이익률에 대한 좀 개선 기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ROE에 대한 개선,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도 개선이 될 것이고 내재화를 통해서 또 역시나 이익률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재무 구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작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뭐 종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좀 지켜볼 라고 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종전에 약간은 가까워졌다는 전제 하에 지금 러시아 쪽의 시장이라던가 이런 러시아 성장에 대한 본업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 베트남과 중국 쪽에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일단은 중국 경기 부진이 약간 아직까지 남아있긴 하지만 내수 시장을 좀 키우려는 그 움직임 속에서 한번은 덴티움 기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 주가는 좀 크게 말씀을 드려서 일단 10만 원으로 좀 주봉상 다음에 저항인 10만 원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격 라인에서 지지를 좀 받는 가격대인 66,000원으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덴티움 상방 여력 크게 보고 계신다라는 점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고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